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시간에서는 이 환율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나마 또 변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를 해결해 볼 만한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굵직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대차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을 야금야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마디로 실적은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22조 8천억의 매출과 1조 7,500억의 영업이익을 내서요. 전년 대비 뭐 한 16% 정도는 좀 줄어드는 하락을 좀 보였는데 주가가 더 빨리 반응했다는 점이 좀 이례적이죠. 4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주가가 너무 앞서서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실적 자체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비단 현대차만 그런 거는 뭐 절대 아니고요. 주가라는 것이 나쁜 실적에 신저가를 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좋은 실적에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은 신고가와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주가를 설명한 요인이 딱히 없다면 주가는 반등을 하든지 차익 실현을 하든지 뭐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 뭐 당연한 그런 뭐 진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자동차 비중이 거의 다 비워져 있고 일부는 공매도로 일관했던 기관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실적의 바닥권이고 비중은 있는 대로 줄여놨고 주가는 실적보다 더 줄여놨고요. 공매도는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중간 배당까지 한다고 해놨으니 대형주 중에 담을 것도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조심스럽게 현대차 같은 경우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바닥 확인이 필요 없을 만큼 뭐 충분한 반영이 됐다고 봐지고요. 그간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왔던 ELS 환매 물량도 뭐 거의 바닥이 다 나왔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악재는 거의 다 이제 풀려간다 이렇게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진영,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 비롯한 현대차 진영의 전반적인 반격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네, 뭐 중간 배당 1,000원 뭐 크다면 크고 아무리 생각해도 크진 않습니다. 작은 네. 돈이죠. 그래봐야 뭐 현대차의 두 호가에 불과합니다. 그냥 분위기만 느껴라. 뭐 이런 것이 좀 강한 성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선한 다하는 척이라도 할게요.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현대차에는 그 누구도 뭐 예를 들면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사들을 이렇게 압도를 하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다만 결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게 어떻게 현대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반기 영업이익으로 추측해 보건대 현대차 연간 실적 한 7조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현재 시가총액 30조를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극단적인 예로 현대차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한들 연간 1조씩 쪼그라든다 해도 7년 정도면 현재 30조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기업의 가치이고요. 지금 현재 PBR 밸류, 그러니까 북밸류라고 할 수 있죠. PBR 밸류 0.6배를 좀 넘어서는 그런 북밸류를 감안하면 매우 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가치적인 특수성이 현재 성장주 위주의 그런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또한 수급적으로 바닥권을 탈출시켜서 17, 8만 원대의 주가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귀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따라서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고 그 수급이 풀리려면 다시 돌아가서 성장주의 그 위주의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나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정성적인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앞으로 주가를 회복시킬 만한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000원이라는 중간 배당을 결정한 현대차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없을까요? 그냥 맛보기만 하는 건가요? 현대차랑 SK 하이닉스는 같은 듯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현대차는 분위기를 좀 맛보세요라고 했던 걸로 봐지면 SK 하이닉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가 방어,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뭐 공통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차는 언급드린 대로 약간 수동적인, 패시브적인 성격이라면 SK 하이닉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액티브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주주 친화 정책 그 자체를 편다는 것만으로도 뭐 상당히 뭐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타이밍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가히 뭐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큼 적극성을 띠고 있고 특히 시클리컬한 업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런저런 악재들 사이에서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감안한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되게 좀 도덕 교과서 같은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삼성, 뭐 현대차, SK 이런 굴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만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충분한 현금이 있는 만큼 뭐 이런 것 배당금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푼돈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성장성에 투자하지 않은 죽은 자본을 주주한테 환원한다는 것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고 좀 적은 양이긴 하지만 당연히 뭐 지극히 해줘야 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시원하게 풀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현대차가 주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외국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일까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1,160원대까지 뚫어냈고 이제 1,200원대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요. 외국인 계속해서 던질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은 던지겠지만 계속해서 네. 던질 이유는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환율 상승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는 좀 피곤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수출주 중심의 우리나라 그 대형주 시장에는 뭐 상당 부분 상쇄 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외인의 매도가 좀 두드러지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 상승이 상당했죠. 지금 한 달 뭐 정도 됐는데 5%가 넘는 거의 6%에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왜 환율이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인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달러는 왜 강세로 갈까?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올해 9월이든 12월이든 많든 적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명분상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못을 박아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언제 얼만큼이라는 힌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 상식적으로는 IT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그것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분포돼 있죠.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고요. 비록 그 원화를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상쇄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무작정 셀 코리아를 외칠 것이다. 뭐 이거는 조금 한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외국인이 올 상반기에 지금 한 7조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 순매수를 보였던 가격대가 한 뭐 1,100원 뭐 이 정도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환차손까지 지어내면서 여기서 주식을 떨어낼 확률은 더더욱 낮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제 저는 그 구로다 총재 뭐 발음 잘해야 되죠. 구로다 총재의 코멘트인데요. 뭐라고 네. 했냐 보면은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조금 있으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치 2%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 완화 실시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다지 그게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추가 양적 완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일본의 무역 수지가 어제 상당한 쇼크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엔화 약세가 예전만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은 무난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길게 돌아왔네요. 원엔 재정 확률이 급락이 어제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고요.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주에는 더없이 좋은 퍼즐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 강세, 따라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들도 있겠죠. 하나 좀 추려주시죠. 예, 좀 보이는 것, 보였던 것만 좀 믿어보자. 그 펀드에 좀 카피가 되겠는데요. 오늘 어쩌다 보니 자동차 얘기를 계속 지금 입에 달고 있는데, 그만큼 이슈가 뭉쳐 있다가 하나 둘씩 풀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일본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시점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한 대로 자동차의 그 반개 혈족까지 바닥은 찍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좀 일부분은 좀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원무역, 한세실업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의류주들이야 결제 통화가 달러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일 것이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표적인 수출주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에 서 있는, 대칭점에 서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화 강세의 수혜를 봤었던 것들이 이제는 반대로 좀 약세를 가겠죠. 음식료 업종들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 또 항공주들도 물론 국제 유가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변수가 또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좀 악재로 좀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를 봐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의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주 오랜만인데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원래 이제 김종현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혼자 하니까 네. 상당히 힘드네요. 발음도 좀 꼬이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동아 ST. 네네네.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AS 차원에서도 갖고 좀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소개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의외로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동아 ST 2분기 매출액이 1,400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4% 상승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한미약품을 제외한다면 대형 제약사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가 유럽의 허가 그리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단계별 수익금 또 당뇨 신약 에보글립톤의 남미 라이센싱 아웃 계약에 따른 유입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벡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머크사 상당히 유명한 그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동아 ST는 거기에 대한 러닝 개런티를 받는 로열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이기 때문에 2분기는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저게 나왔었죠. 그 러시아 제약사 게로팜과 당뇨 신약 에보글립틴의 기술 수출 계약건이 좀 있었는데 따라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3개국의 개발과 판매를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성장에 대한 이런 증거를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제약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약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큰 이런 계약건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좀 점진적인 실적 상승과 또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 제약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 ST까지 살펴봤고요. IBK 투자증권 판교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